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정규 세션에서 그 인트로 세션 중에 포만감과 턱 운동 간의 신경 회로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이사학번 이석현입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 발표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이 연구가 어떤 것을 밝혀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오버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쥐를 대상으로 하여 내수형 감각인 포만감이 턱 운동을 유발하는 신경회로를 밝힌 연구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람의 뇌로 먼저 설명을 해보면 이 발표에서 주목할 뇌 부분은 여기 있는 이 하이포달라머스와 이 폰스입니다. 하이포달라머스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이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저기 VMH와 ARC입니다. ARC는 알큐에이트 뉴클리어스라는 뜻인데 몸의 영양 상태 등의 인터로셉션을 종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포만감도 감지를 하는데요. 본 연구에서는 이 알크가 포만감을 감지하면 이 신호를 VMH에 전달함을 밝혀냈습니다. VMH는 벤트럴 미디얼 하이포탈러머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G에서 본 알크의 모습입니다. VMH는 이 신호를 페린 메산세팔릭 트라이제미널 에리아라는 프리모터 에리아에 전달을 한 후에 이가 다시 트라이제미널 모터 뉴클리어스에 전달을 합니다. 트라이제미널 모터 뉴클리어스에 전달된 신호는 저작 작용에 관여를 하는 5번 뇌신경 트라이제미널 너브에 전달이 되어서 비로소 턱 운동이 유발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수형 감각을 받아들인 알크가 VMH에 신호를 전달하고 이가 그 PME5라고 불리는 프리모터 에리아를 거쳐서 이 모터 뉴클리어스로 신호가 전달이 됩니다. 모터 뉴클리어스로 신호가 전달이 되면 이게 다시 트라이제미널 널브를 통해 턱 운동을 유발을 하는 이 일련의 신호 전달 과정을 연구에서 밝혀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구자들이 이 연구 사실들을 어떻게 밝혀냈는지를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벤트로 미디얼 하이포달라머스에는 BDNF 발현 뉴런이 존재합니다. BDNF란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의 약자로 신경의 생존과 가소성 그리고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입니다. 이 BDNF를 발현하는 BDNF 발현 뉴런이 음식 소비와 체중 증가의 감소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자들은 먼저 BDNF 발현 뉴런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자들은 C포스와 녹색 형광 단백질, 즉 GFP를 사용을 했는데 C포스는 뉴런이 활성화되었음을 알려주는 지시자이고 GFP는 BDNF에 결합을 해서 BDNF 발현 뉴런의 위치를 알려주는 데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해본 결과 이렇게 그 일반적인 먹이를 먹였을 때와 그 지방이 많이 포함된 먹이를 먹였을 때 차이를 보면은 여기 이 C포스를 봤을 때 이쪽에 더 많은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정확하게 BDNF를 발현하는 뉴런들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VMH에 존재하는 BDNF 발현 뉴런들이 어, 음식 소비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체중 증가를 막는 데 관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이 연구를 위해서 디프테리아 톡신 A 서브 유닛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뉴런을 억제하는 인자입니다. 이 뉴런을 억제하는 인자를 통해서 이 BDNF 뉴런을 냅둔 것과 억제시킨 것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실험은 일반적인 먹이를 먹인 쥐들과 좀 더 맛있는 먹이를 먹인 쥐들도 나누어서 실험이 진행이 됐는데 그 결과 이 일반적인 먹이를 먹이든 맛있는 먹이를 먹이든 간에 그 DTA를 통해서 BDNF 뉴런을 억제시켰을 때 더 많은 체중 증가와 칼로리 섭취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옵토지네틱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옵토지네틱스란 빛으로 세포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등의 빛을 이용해서 이 생리를 조절하는 기법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채널로 돕신이라는 것과 GTACR을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서 채널 로덥진은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GTACR은 뉴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단백질을 통해서 뉴런을 활성화도 시켜보고 그대로 냅두기도 하고 또 억제를 시켜봄으로써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본 것이죠.
그 결과가 이제 이렇습니다. 우선 이 위의 사진은 뉴런을 활성화를 시켰을 때의 모습인데요. 그 BDNF 뉴런을 활성화시켰을 때 보면 이 음식 섭취가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GTACR을 통해서 그 BDNF 뉴런을 억제를 시켰을 때는 음식 섭취가 엄청나게 이렇게 큰 수치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아까 DTA로 밝혀낸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이 더욱더 입증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지금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BDNF 발현 뉴런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는데, 근데 일단 BDNF를 발현하는 뉴런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지만 이게 정말 BDNF 때문인지를 다시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BDNF 수용체인 TRKB라는 것을 조작을 해봤습니다. TRKB가 형질 특이적 카이네이스 억제제, 즉 이제 여기 보이시는 1-NMPP1과 또 결합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한 것인데,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이 1-NMPP1을 투여를 하자마자 다시 바디 웨이트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1-NMPP1이 BDNF에 대한 경쟁적 저해자로 작용을 해서 VMH BDNF 뉴런에서 발현하는 BDNF가 유발하는 그 음식 섭취를 낮추는 효과와 체중 증가를 막는 효과가 약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 VMH에 있는 BDNF 발현 뉴런이 그 음식 섭취를 줄이고 체중 증가를 막는 데 도움을 주고, 그것이 결국에는 BDNF 자체로부터 유발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조금 흥미로운 실험을 시행을 했는데, 바로 이렇게 오픈 룹 실험과 클로즈 룹 실험으로 나뉘어서 그 BDNF 뉴런을 활성화시켰을 때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아, 활성화가 아니라 억제시킨 모습을 본 것입니다. 옵토지네틱스로 둘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 BDNF 뉴런을 억제를 시킨 건데, 억제를 시키면 원래 그 음식 섭취량이 늘어나고 또 체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픈 룹 실험에서는 이 먹이와의 거리랑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 뉴런을 억제를 시켜봤고, 이 클로즈 룹 실험에서는 먹이와 3cm 반경으로 가까이 있을 때만 그렇게 뉴런을 억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클로스드 룹 실험에서는 그렇게 뉴런을 억제를 해봤을 때 먹이를 먹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들과는 굉장히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오픈 룹 실험에서는 놀랍게도 오히려 먹이를 먹지 않고 또 먹이를 찾으러 가는 시간이 지연됐음이 확인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를 봤더니 이 먹이를 찾으러 가는 대신 그냥 자기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이제 씹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무 블럭이 있으면 나무 블럭을 씹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먹이를 먹는 것보다도 오히려 턱을 움직이는 것 자체에 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VMH에 있는 BDNF 발현 뉴런의 역할을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이 BDNF 뉴런이 과연 어디에서 신호를 받는지를 이제는 알아보겠습니다. 어, 포만감 단백질로 렙틴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렙틴 단백질은 지방세포에서 발현이 되는 단백질로 이 몸속에 있는 에너지 저장량이 많으면 렙틴 수치가 높아지면서 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BDNF 뉴런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렙틴을 투여를 했을 때 BDNF 뉴런이 더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렙틴과 BDNF 뉴런 간에 어떠한 모종의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정작 BDNF 뉴런에는 렙틴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가 없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렙틴이 그러니까 렙틴으로 통한 인테로셉션이 BDNF 뉴런에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이제 연구자들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비밀이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아큐에이트 뉴클리어스에 있습니다. BDNF 뉴런에서 모노시네틱 트레이싱, 즉 그 뉴런이랑 연결되어 있는 다른 뉴런들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알크에 있는 두 가지 뉴런이 좀 렙틴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 렙틴에 반응하는 뉴런은 이제 이렇게 좀 긴 이름이긴 한데, 이제 POMC 뉴런과 AGRP 뉴런이 있습니다. 이 두 뉴런이 알크에서 BDNF 뉴런으로 연결되는 신경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POMC 뉴런은 42.28%, AGRP 뉴런은 43.25%를 차지할 만큼 둘이 알크에서 BDNF 뉴런으로 연결의 핵심적인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밝힌 사진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음,
이제 그 AGRP 뉴런이랑 그 BDNF 뉴런의 연결 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이 AGRP 뉴런을 AGRP 뉴런에서 VMH BDNF 뉴런으로 가는 프로젝션을 그 아까 말씀을 드린 채널 롯 옵션을 통해서 빛 자극을 준 결과 그 프로젝션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음식을 섭취하는 게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GRP를 자극을 시켰을 때는 이게 BDNF 뉴런과는 다르게 음식 섭취를 늘린 작용을 한 게 밝혀진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AGRP 뉴런은 가마성 뉴런이기 때문에 AGRP 뉴런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BDNF 뉴런이 억제되었고 그걸 통해서 음식 섭취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즉 AGRP 뉴런과 BDNF 뉴런 간에 확실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둘 다 활성화를 시켜봤을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봤을 때 AGRP 뉴런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체중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BDNF 뉴런을 활성화시켰을 때는 체중이 감소하는 역할을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상황에서 둘 다 함께 활성화를 시킨 결과 안전하게 BDNF랑 같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BDNF 뉴런이 AGRP 뉴런의 다운스트림에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비슷하게 또 POMC 뉴런에도 적용을 시켜봤을 때 네, 그렇게 BDNF 뉴런의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으로 보아 BDNF 뉴런의 이제 앞에 POMC 뉴런과 AGRP 뉴런이 함께 영향을 주면서 아, 그 지금까지 계속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고 또 체중 증가를 막는 효과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체의 회로 경로 중에서 반 정도를 와봤는데 이제는 인터로셉션에서 우리가 BMH라는 뉴런으로 전달되는 과정까지를 봤다면 이제 이 VMH에 있는 뉴런이 어떻게 턱 운동을 일으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VMH에 있는 BDNF 뉴런은 여러 가지 뉴런들로 퍼져나가 신호를 전달시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세 가지의 뉴런을 비교를 해본 결과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본 결과 GIA와 PCRT는 거의 어, 저희가 알고 있는 BDNF 뉴런의 효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PME5라는 것은 그러니까 메센세팔릭 뉴클리어스는 80%나 그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을 줄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RC에서 VMH로 갔다가 그 다음으로는 이 GIA나 PCRT가 아니라 PME5로 가는 것이 이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목표의 그 경로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PME5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으니 다시 또 실험을 진행을 해봤을 때 BDNF 뉴런에서 PME5로의 프로젝션을 활성화를 시킨 결과 이렇게 급격하게 푸드 인테이크가 줄어들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PME5로까지 연결을 봤으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연결을 볼 차례입니다. 이것도 역시 모노시냅틱 트레이싱을 사용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트라이제미널 모터 뉴클리어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PME5는 일종의 프리모터 에리아가 되는 것이고 이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MO5는 직접 그 트라이제미널 nerve를 활성화를 시키는 뉴클리어스가 된 것이죠. 어, 그 다음으로 다시 또 PME5의 역할을 본 것인데 이렇게 EOPN3라는 억제성 로놉신을 사용을 했을 때 PM5를 억제시킨 결과 음식 섭취량이 는 것으로 봐서 지금까지 연구 결과랑 딱히 오차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BDNF 뉴런은 음식을 섭취하는 행동보다도 오히려 턱 운동을 하는 데 더 큰 관여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 PME5에도 똑같이 이걸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억제를 시킨 결과 음식 자체를 먹는 것보다는 씹는 행위에 더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파게티 면으로 실험을 했을 때나 우든 스틱으로 실험을 했을 때나 둘 다 씹는 횟수나 시간 같은 거는 비슷하게 양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지금까지 턱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알았는데 그 신호를 준다는 것만으로 턱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는지를 이제 딥랩컷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안 나있네. 어, 네, 그 결과 그 단순하게 PME5에 자극을 주는 것만으로도 규칙적인 턱 운동 자체가 관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음식을 섭취하는 것보다도 턱을 움직이는 것 자체로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좀 그런 좀 재밌는 연구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학번인데 엄청 어려운 발표를 진행을 해준 것 같고요. 네. 연구 자체가 되게 완성도가 높아서 듣는데 엄청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뭔가 찾아나가고 그게 아닐 수도 있는 원인들을 배제하면서 딱 명확하게 그 기전을 밝혀나가는 과정도 재밌었고 결론 자체도 뭐 요약하자면 먹는 게 아니라 씹는 게 필요한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세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주제죠. 우주 환경에서의 미세 중력과 방사선이 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삼 정인환 학우님께서 네 번째 세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 환경이 인간의 신경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다들 미키 17 보셨나요? 선재형 한 명만 본 걸로. 네, 보시면 미키가 우주에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 생체 실험들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주 유인 탐사의 선행에서 우주에서 신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는 조금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항공우주의학이라는 학문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연구가 미비한 것은 사실이죠. 특히 뭐 우리나라가 항공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적은 것도 다들 아실 거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뇌와 신경계가 우주에서 나갔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연구는 더욱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 막 테슬라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2030년대까지 뭐 나는 화성에 뭐 사람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2년 혹은 평생 가까이 우주에 있으려면 어쨌든 인간의 몸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지구의 환경에 대비하여 우주의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우주에서 MRI, CT 찍어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표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상 우주에 나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나 650명입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렇게 많진 않죠. 네. 또한 ISS 국제우주정거장에는 CT MRI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사되는 비용이랑 이후에 전력 수급 문제 등등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아서 그러면 CT MRI도 없는데 뇌를 뭐 까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연구 방법론에서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경계에 이러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연구 방법과 연구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주와 지구 환경의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우주선과 미세 중력인데요. 우주선은 코스믹 레이라고 양성자, 중성자, 뭐 미온, 알파 입자 이런 것들의 고에너지의 우주선들입니다. 그리고 미세 중력은 뭐 무중력에 가까운 환경이죠. 우리가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만릴력이 지구랑 약해지니까. 네, 그런 두 가지 특징에 집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연구할 건데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주가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뭐, 제일 유명한 나사에서 제공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데이터, 뇌, 모, 데, 그러니까 잠시만요. 나사에서 제공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데이터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뇌 모델을 이용해서 우주 환경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또 쌍둥이를 이용한 스터디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또 인공적으로 뉴런과 신경 교세포들을 배양해서 브레인 오르가노이드, 인공 장기죠. 브레인 오르가노이드를 우주에서 직접 실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X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주로 가는 비용을 점점 절감시킬 수 있겠죠. 그럼 나중에는 우주에서 임상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이러한 연구 방법론들과 연구로부터 알아낸 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인간의 신경계에 어떤 영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알아본 거는 총 4가지인데요. 먼저 WMH라고 MRI로 뇌를 찍으면 이제 백색질이 뭐 정상적으로 백색질이 보이지만 이 백색질이 엄청 특히나 밝게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뇌 백질 병변이라 하는데요. 우주에 갔다 오면 이 뇌 백질 병변이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또 우주에서 신경 안구 증후군, 네, SANS 이러한 증상도 있고요. 또 귀환 이후에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뉴로 디제너레이션, 신경 퇴행성 질병이 그러니까 한국이란다. 지구에 비해서 우주에서 특히나 더 가속화된다는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 아까 전에 말했던 연구 방법들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뇌 백질 병변이 왜 발생하냐 이거에 대해 알아보면 아까 우주의 특징 중에 마이크로 그래비티 즉 미세 중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미세 중력에 의해서 원래는 우리 피도 항상 아래쪽으로 흐르는데 어, 우주에서는 미세 중력으로 인해서 아래쪽으로 작용하던 압력이 엎어져서 인체의 체액이 배분배됩니다. 그래서 뇌척 수액이 증가로 이제 뇌실의 부피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 압박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그 압박이 백질의 손상에 가해져 WMH가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WMH는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치매에 연관되어 있어 당연히 연구와 치료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급돼야겠죠. 네. 그리고 다음에는 SANS, 얘네는 이제 우주연관 신경안구 증후군인데요. 마찬가지로 미세 중력에 의해서 그 뇌척수액이 증가하면 두개골 내의 뇌압과 안압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게 시신경 원판 부종이나 구형의 안구, 구형의 안구가 납작해지는 글로브 플래트닝 등으로 이어지게 돼서 이제 우주 비행사들이 안구 통증이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해요. 이게 이 증상이 참고로 지구에서는 특발성 두개뇌압 항진증 저기 밑에 보면 IIH라고 하는 그 증상 그 질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뇌 모델을 이용해서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하냐 이런 걸 알아볼 건데요. 사실 제가 뭐 뇌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한 편이고 그런 모델링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한 편이라 정확하게 막 모든 걸 분석하진 못했는데요, 당연히. 네, 관련된 2개의 논문을 조사해 왔습니다. 왼쪽 그림은 이제 본문은 뒤에 있고요. 네, 먼저 피규어를 좀 설명해 드리면 왼쪽 그림은 코스믹 레이 우주선이 가한 에너지 양의 분포를 CT 그림처럼 그러니까 CT 결과처럼 나타낸 건데요. 단순한 CT로는 불가능하고 몬테카를로라는 다른 기능을 좀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갈수록 그 우주선에 의해 흡수 에너지가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또 다른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는 이제 저기 보시면 달과 화성이 보이죠. 달과 화성에 갔을 때 인간의 뇌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 나타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찾은 것 중에 좀 신기한 거는 두 논문이 완전히 개별적인 논문이에요. 아예 관련도 없고. 그런데 두 논문에서 이용한 뇌에 대한 함수가 저 브레인 리스폰스 펑션이라는 아주 특수한 함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브레인 리스폰스 펑션에 대해서 제대로 막 엄청 깊게 탐구를 한 건 아닌데 아예 개별적인 두 논문에서 똑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짰다고 하니까 이게 그래도 비교적 신뢰도가 있는 그런 함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위의 논문이 이제 도스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해 봤다. 밑에 논문은 미래에 이제 화성하고 달 갈 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다. 참고로 위 논문에서는 이제 코스믹 레이가 전두엽이 가장 레디에이션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전두엽이 제일 부피가 크니까요. 그래서 양성 그 2cm 이상의 알루미늄 보호막이 대부분의 양성자 입자들을 막아준다고 하면서도
양성자가 아닌 중성자입자들은 오히려 그 우주선이 보호막과 알루미늄과 2차 반응을 일으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음. 그리고 아래쪽 논문에서는 이제 여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우주 유형, 그러니까 스페이스 플라이트나 달 탐사 시에는 CNS의 방사선에 의한 위험이 비교적 존재하지만 화성 표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안전하다고 그렇게 결론을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설명해 드릴 건 아까 말했던 쌍둥이에 대한 건데요. 이게 어떤 논문이냐면, 그,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사에서 일란성 쌍둥이를 뭐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를 섭외해서, 한 명은 지구에, 한 명은 우주에 나가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둘이 각각 이제 다양한 테스트들을 하면서 그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본 논문인데요. 보시면 저기 글자가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프리플라이트, 인플라이트, 포스트 플라이트. 그래서 각각의 그 우주로 나갔을 때 전후로 다 측정을 했고 또 이 테스트를 다양한 일반 사람들도 검사를 해서 평균 표준화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 저기 네 개의 줄이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맨 왼쪽 줄이 프리플라이트, 맨 오른쪽 줄이 포스트 플라이트의 결과고 중간에 인플라이트 1부터 6은 1개월부터 6개월 차 사이에 한 테스트이고 뒤에 거는 7개월부터 12개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시면 그 여기 보이시는 0.1, 0.0 이런 게 어, 지구에 있는 테스트 결과 마이너스 우주에 나간 쌍둥이의 테스트 결과를 표준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이제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그렇게 프리플라이트랑 플라이트 도중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지구로 귀환하고 난 뒤에 급격하게 이제 그 우주에 갔다 온 쌍둥이가 주황색을 띠는 거 볼 수 있죠. 주황색이 마이너스니까요. 그래서 이 논문은 그리고 그래프도 뭐 당연히 그래프도 보시면 뚝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귀환 이후에 이런 인지 능력의 어떤 저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흥미로운 논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뇌 오가노이드에 대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모터 뉴런과 프리프론털 콜텍스에 대해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건강한 오가노이드와 이제 증상이 가미된 오가노이드 총 네 가지 종류죠. 그거를 그 우주선과 그다음 지구에서의 그 대조군을 설정해서 총 8개의 organoid에 대해 탐구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말했던 4개의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네, 4개의 그 organoid를 우주로 나가서 배양시켜서 이것도 스페이스X가 43일 동안 진행한 스페이스X에 이제 외주를 맡겼겠죠. 43일 동안 진행한 그런 논문이었고 회수해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 종류를 다시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모터 콜텍스에서 건강한 organoid 하나, 그리고 프리프론탈 콜텍스에서 건강한 organoid 하나, 그리고 이제 디지즈를 넣은 이유는 이 논문의 결과가 이제 신경퇴행성 질환이 어쨌든 우주에 나가면 지구보다 훨씬 가속화된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한 논문이어서 이제 그 병에 걸린 유전자 저작을 통해서 어, 그 모터 뉴런에서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대부분 나타나 있는 APOE 시그마 4 뮤테이션을 미리 일으킨다예요. 네. 그렇게 별로 건강하지 않은 오르가노이드 하나랑 그리고 또 전두 축두엽 치매 FTD랑 루게릭병 ALS의 환자들에서 많이 과발현되는 TDP43 이 단백질을 미리 그 유전자를 조작을 통해 이제 디지즈드 PFC 이렇게 총 4개를 만들어서 우주로 보내고 대조군을 지구에 놔뒀습니다. 참고로 밑에 보시면 이제 그 뉴런이랑 뭐 성상세포 비율은 9대 1로 설정했고 글루타메 제가 제대로 발음을 못해서 글루타메이트를 이용하는 뉴런이랑 가바를 이용한 뉴런이 7대 3으로 분포되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음, 제가 편집을 좀 했어야 되는데 결과를 이렇게 그냥 들고 왔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상적인 모터 뉴런 혹은 정상적인 프리프론탈 콜텍스에 있는 친구가 우주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질병을 가진 디지즈드 친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친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아니, 정상적인 오르가노이드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주 비행사들이 알츠하이머나 뇌혈병이 걸린 분들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면 그 검은색, 잘 안 보이시겠지만 검은색이 일단 왼쪽이 PFC고 오른쪽이 MN 운동 유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어, 검은색이 그 지구에 있는 건강한 친구고요. 빨간색이 우주에 있는 건강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유효하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뭔 수치냐 도대체. 이건 이제 각 그 질병들에 관련된 바이오마커들을 다 연구에서 설정해 놨는데요. 예를 들어 맨 왼쪽 위에 보면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 42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왼쪽에 세 번째 보면 이제 tar DNA 바인딩 프로틴 TDP 43 있습니다. 네. 그 아밀로이드 베타는 잘 아시다시피 이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영향이 있고, 네. 그래서 어쨌든 연구에서 설정한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유의미하게 증가를 했다. 결국 organoid에 대해서는, 물론 인체 실험을 한 건 아니지만 organoid에 대해서는 지구에서보다 우주에서 신경퇴행성 질병이 가속화될 요인이 많다라는 게 이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찾아본 이 인간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 당연히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실험을 한 게 아니니까 조금 찾으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표본도 많이 없고. 그리고 네, 하지만 막 쥐에 대한 연구는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쥐에 대한 연구를 들고 올라다가 그래도 사람과 관련된 걸 좀 넣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개 정도 생각해왔고, 근데 뭐 앞으로 당연히 더 많은 우리가 우주에 나가서 우주 식민지화를 할 거면 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지속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음, 네, 질문 감사하고요. 어,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프리랑 포스트에 막 유의미하게 두드러진 결과가 발생한 테스트가 몇 개 없네요. 참고로 그 세로축에 있는 거는 그 왼쪽에 보이는 테스트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 네, 네, 아무튼, 네,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 논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한 건 딱히 없었고요. 네, 근데 사실 저도 이 연구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느껴지는 게, 사람 쌍둥이 한 쌍에 대해서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주에 갔다 와서 뭐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데 테스트 잘 못 봤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그냥 흥미로워서 네, 들고 와봤습니다. 네. 어, 일단 그냥 실험실에서 실험을 했고요. 지구에서도. 근데 가속과 감속 요인이 가속과 감속도 어쨌든 우주 환경에서만 적용되는 요인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대조군을 설정 그냥 컨트롤은 실험실에서 했습니다. 네.
네, 되게 재밌는 주제였어요. 약간 평소에 되게 다루기 힘든 우주라는 환경에서의 야학에 대한 발표였고요. 놀랍게도 본과 1학년 때 이에 관련된 수업이 있습니다. 고산, 잠수, 항공우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딱 1시간 환경의학이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때 공부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요거보다는 얕게 배우고요. 이제 5번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고요. 이제 21학번 김주현 학우님께서 Exercise and Exercise Therapy for Parkinson Disease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 지금까지 운동과 생존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을 다루어 보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이 전부 다 이렇게 코어런트하게 일어나면 모든 게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운동에서는 때로는 이제 어떤 억제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던가 촉진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던가 이런 이유로 이상 운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운동 장애 중에 가장 대표적인 파킨슨 디지즈에 대해서 어떻게 운동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김주현 학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오늘 제가 약간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발표 주제는 엑셀카인과 Exercise Therapy of Parkinson's Disease라고 우리 학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엑셀카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엑셀카인 관련해서 가져온 논문이 이렇게 2가지니까 혹시 오늘 발표를 듣고 관심이 생기셨다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엑셀카인이란 단어가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 카인으로 끝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말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을 좀 만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카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토카인. 그럼 이 카인이 뭐냐면 그 키네틱스, 움직이다, 운동하다라는 그런 어원인데 어, 그 사이토카인의 경우에는 세포에서 이제 분비해서 다른 세포에게 작용하거나 그 세포를 운동하게 만드는 물질들, 그런 신호 전달 물질들을 우리가 사이토카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엑셀카인도 운동할 때 분비되어서 다른 세포나 조직에게 영향을 가할 수 있는 신호 전달 물질들을 통틀어서 엑셀카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엑셀카인은 진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와 조직에서 분비되는 것들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엔도크라인, 페라크라인, 어토크라인 패스웨이들로 작용을 하고 어디에서 분비되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근육에서 분비되는 건 마이오카인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그 김효수 교수님께서 계시는 마이오카인 연구소도 우리 학교에 있지요. 그리고 심장에서 분비되는 거는 카르디오카인 등등으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여러 엑셀카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뇌와 관련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엑셀카인의 분비 주체는 바로 근육입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BDNF,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는 뇌에서도 분비가 되지만 근육에서도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은요, 우리 정상 뇌 발달에도 기여를 하고, 뉴런 데스를 막기도 하고, 성인에서의 뉴로제네시스에도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냅틱 포텐시에이션이랑 롱텀 메모리 퍼시스턴스에도 관련이 있겠죠.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한테 잘 알려진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 질병에서 관련된 뇌의 부위에 있는 BDNF 발현이 감소됐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또 BDNF 다음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아이리신이라는 물질인데요. 이 친구도 근육에서 분비돼가지고 처음에 이제 FNDC5라는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가? 요렇게 생긴 전구체로 분비가 된 다음에 PGC-1 알파 그리고 여긴 unknown 엔자임이라고 적혀 있지만 최근에 이게 에스트로겐 리셉터 알파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2가지에 의해서 클리비지가 돼서 아이리신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게 BBB를 통과해서 뇌에서는 뉴럴 인플라메이션도 감소시키고 뉴럴 디제너레이션도 감소시키고 BBB도 인테그리티 증가시키고 등등의 뇌를 좋게 하는 기능을 많이 합니다. 또 다음에 근육이 분비하는 카텝신 B라는 물질은 또 특히 해마에서 생성되는 기억과 관련된 기능을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성격이 다른 게 ANGPT1이랑 우리 젖살 락테이트인데요. 이 친구들은 뉴로바스큘러 도메인이라고 아시죠? 우리 뇌는 항상 그 인접한 혈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혈관이 튼튼해야 그
제대로 뭐 공급이 돼가지고 그 펑션이 제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물질들은 vascular protective effect도 있을 뿐더러 angiogenesis도 만들고 또 infarct 볼륨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젖산의 경우에는 우리 VEGF-A라는 그 angiogenesis 스티뮬레이터를 마우스와 휴먼에서 모두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육 다음으로 또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만한 게 바로 간인데요. 간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은 헤파토카인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 특히 카이뉴레닌이라는 물질이 뉴로톡시시티에 대해서 프로텍션하는 보호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우울증에 있어서 브레인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고 특히 그 이제 안티디프레센트들 중에 SSRI라는 물질이 있는데 그 약물이 이제 우울증을 타겟하는 데에 있어서 카이뉴레닌이 기능한다고 합니다. 또 GPLD1이라는 물질은 그 사람과 마우스 중 이제 좀 나이가 든 개체에서 cognitive function을 improve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exercise therapy of Parkinson's disease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목은 잘못 달았어요. 네, 그래서 파킨슨병에 대해서 여기 계신 본과 2학년 이상 분들도 당연히 다 알고 계시겠고 다른 분들도 뭐 스터디하면서 배우셨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pathophysiology는 우리 뇌에 있는 substantia nigra 바로 이 부분에 있는 도파미너직 뉴런이 디제너레이션 되는 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설 갱리아의 그걸 다 배우셨겠지만 그 substantia nigra에 있는 도파미너직 뉴런이 줄어드니까 GPI로의 스티뮬레이션이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 운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그 원리이고요. 병리학적으로는 여기 B에서 보이시는 루이바디, 그러니까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에오시노필릭 인클루전이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털 심텀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외우실 때 이제 body가 이제 trap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tremor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같이 볼까요? 그 트레머도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파킨슨 트레머는 그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알약을 굴리는 듯한 필 롤링 트레머가 특징적이고요. 특히 뭔가 이렇게 멘탈 액티비티, 그러니까 머리로 뭔가 고차원적인 행동을 할 때 그 트레머가 훨씬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쉬면은 뭔가 기능이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운동할 때 오히려 트레머가 줄어들고 레스트 하면은 이 트레머가 나빠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rigidity는요. 경직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영상을 보시면은 이분 걸음걸이는 괜찮은데 이렇게 멈춰가지고 방향을 전환할 때 한 번에 전환을 못하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종종종종 거리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여기 지금 cogwheel rigidity, cogwheel이 약간 그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걸 의미하는데 그런 cogwheel rigidity를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분은 그게 없지만 에이키네시아, 브레디키네시아가 심하신 분들은 셔플링 게이트라고 해가지고 걸을 때 이렇게 못 걷고 약간 이렇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할아버님을 보면은 이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스투업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스크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페이스도 되게 그 마스크드한 표정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그 파킨슨병의 증상입니다. 또 non-motor symptom들도 있는데 affective disorder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cognitive impairment까지 올 수 있는 게 바로 PD의 특징입니다. 그 PD의 매니지먼트 요 슬라이드는 네, 양리학의 네, 그렇습니다. 나오는데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질병이니까 도파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도파민을 뇌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도파민이 이제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엘도파라는 그 전구 물질로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게 BBB를 통과해서 뇌에서 도파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 우리 페리페리에서는 그게 있으면은 adverse effect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GI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고 cardiovascular 이펙트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이 전환을 막기 위해서 칼비도파라는 물질을 같이 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도파, 레비도파랑 칼비도파를 같이 투약하는 게 우리 older patient에 대한 first line 트리트먼트고요. 그다음에 좀 젊은 분들한테는 이 도파민 리셉터에 대한 아고니스트들 중에서 non-ergot 아고니스트들을 많이 씁니다. 요거는
아고니스트인데 요거는 또 부작용이 많아서 잘 안 쓰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레보도파 칼비도파 트리트먼트는 쓰면 쓸수록 점점 부작용들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좀 진행된 질병에서는 서브다마틱 뉴클리어스나 GPI를 직접 스티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네, 부작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페리페럴 부작용은 그래도 칼비도파를 쓰면은 좀 나아져요. 근데 여기 사이콜로지컬 에펙트 같은 경우에는 칼비도파를 쓰면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파민 디스레귤레이션 신드롬도 있고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뭐냐면 바로 이 온앤오프 피노미넌이라는 건데요. 어, 네.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은 테라퓨틱 이펙트 윈도우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요 선과 요 선 사이가 그 양리학적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윈도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부작용이 없다가 점점 이 약을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요만큼 똑같은 양을 써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위로 가면은 디스키네이지아, 그러니까 운동을 이상하게 하고, 요 밑으로 가면은 에이키네이지아, 운동을 아예 못하고 약을 써도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으로 잘 조절이 됐는데, 점점점 쓰면서 이 질병을 약으로는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네, 요거를 네,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에만 의존을 할 수 없으니까 최근에는 그러면 이 모tor 심텀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 테라피를 도입해보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포스터는 바로 그 파킨슨스 파운데이션과 그 미국의 스포츠 의학회에서 함께 제작한 파킨슨병에 대한 엑서사이즈 그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뭐 에어로빅 액티비티도 있고 스트렝스 트레이닝도 있고 여기 멀티태스킹은 운동을 하면서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 곱셈 공식 그러니까 곱셈 공식 아니라 그 구구단 같은 걸 외우면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파킨슨병 그 모tor 심틈을 훨씬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 논문이 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뉴럴러지에 실린 논문의 내용이고요. 운동의 종류마다 서로 다른 모tor 심틈 개선 효과가 있으니까 뭐 운동을 해라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여기 왼쪽에 있던 포스터에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해봤어요. 그럼 보면은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간에서 좀 심한 단계의 운동을 하라라고 권고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곳이래요. 요거는 WHO에서 그냥 건강한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을에게 권고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moderate activity는 일주일에 뭐 150에서 300분 하라. 그리고 vigorous한 activity는 일주일에 75에서 150분 하라. 그러면은 moderate에서 vigorous는 보통 한 평균 뭐 150분을 권고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파킨슨병 질병을 가진 환자들이나 우리 일반인들이나 이게 기대하는 운동량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할아버지들은 굉장히 움직이지도 못하고 뭐 어떤 운동을 할 수 있겠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에게도 건강한 성인과 동일한 양의 운동을 처방한다라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가로축은 시간이고요. 그러니까 약을 투여한 이후에 진행된 시간이고, 이거는 도즈예요. 도즈, 도즈? 약물 용량에 따른 그, 운동,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요 그래프를 이제 최상현 교수님과 동일하게 만나보실 예정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깔끔한 발표였었고요. 일단 처음에 이제 우리 운동, 그다음에 신경계에 어떤 물질들이 작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에서도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이상운동 장애에 대해서 이제 어떤 질환인지, 그다음에 기존의 약물로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하려고 시도를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어서 이제 운동 처방이라는 더 추가적인 기법을 도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정규 세션 본 발표들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